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국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사실 솔직히 보면은 한국하고 일본은 서로 생각하는 속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전향적인 노력에 비해서 일본의 기시다 총리 노력은 사실 너무 보여지는 게 없어서 미국하고 한국이 워싱턴 선언 등을 통해서 한미일이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사실 이 세상에는 그에 대한 대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유아의 앵글로 본 세상 안유아쇼입니다.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이 방일 일정이 완료된 후 현재 50여일이 지났는데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답방 형식으로 한국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그에 대한 배경이 뭔지 그리고 와서 어떤 이슈를 양국 정상이 다뤄질지 지금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일 양국은 정치, 경제 그리고 역사적으로 얽히고 풀어야 될 난제가 많습니다. 현재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일 간에 어떤 전략적 논의가 필요한지 오늘 이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사를 함께 보시죠. 최근 대통령실에서 나온 자료에 따르면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이제는 안보와 경제 협력이라고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날로 높아지는 북한 위협에 맞춰서 어떤 안보 협력이 논의될지 이에 대한 논의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번 3월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대해서 한국 국민들도 두 가지 의견으로 나뉩니다. 포주기냐, 아니다, 밀행지향적이다. 여러 가지 평가가 오가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또 양국 간의 경제협력 또한 아주 필요한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에 돌아온 다음에 바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을 했습니다. 아직 일본은 그 조치가 없는데요. 이에 맞서서 지금 일본 정부가 짧은 기간 내에 한국 또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서 복원하는 조치에 지금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주목해야 되는 이슈가 앞으로 크게 세 가지로 저는 봅니다. 현재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한국과 일본의 이런 세틀 외교의 배경이 뭔지 우리가 큰 그림에서 읽어야 되고요. 일본의 속내는 무엇인지 이 큰 흐름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이따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이 산업 분야에서 일본의 소부장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 화이트리스트 복원이 서로가 해주겠다는 상황에서 어떤 의미인지 이건 우리 기업들하고 굉장히 관계되는 상황이고 또 우리 한국 미래 반도체 산업이 발전하고 상관되는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 제가 좀 분석 드릴 거고요. 앞으로 19일에서 20일에 G7 정상회담이 열리면서 한국, 미국, 일본의 정상회담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가 지켜볼 관전 포인트와 우리 한국이 전략적으로 어떤 과제를 지금 끌고 가야 되는지 크게 이 세 가지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인데요. 지금 한일 간의 이 세틀 외교 배경이 뭔지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일단은 우리가 여러 시간에 안녕하시오 다뤘던 것처럼 지금은 공급망이 쪼개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에 한번 다뤄준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세계는 크게 세계 공급망으로 나뉠 예정입니다. 하나는 북미, 그래서 북미 자유무역 협정이 이미 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USMCA라고 해서 멕시코, 캐나다, 미국 이 3국이 북미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해서 역내에서는 생산, 제조, 공급을 자유롭게 하는 이런 자유무역 협정, 관세 없이 하는 체결이 됐고요. 그리고 유럽입니다. 유럽은 이미 90년대부터 유로화, 단일 통화도 출시를 했고, 그리고 나머지는 아시아입니다. 아시아는 그동안 글로벌 공급망에서 주로 생산기지 역할을 했어요. 대표적인 국가가 중국이었고요. 그리고 기술이 좀 앞서가는 나라가 일본하고 한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한국, 일본, 중국은 큰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 중국은 생산 공장, 그리고 한국은 주로 중간재 부품 수출, 일본은 주로 원재료, 기초 과학 소재, 소부장 이런 쪽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북미에서 하나의 공급망 단독으로 돌아가고 이게 미국이 반도체와 과학법 그리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출시한 배경인데요. 앞으로 북미 지역에서 미래 산업의 첨단 산업의 공급망을 북미 지역에서 다 만들어 놓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시아의 대만이나 한국이나 중국에 의존하지 않는 그 북미에서 돌아가는 자체 공급망을 만들어 놓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들 그리고 대만 기업들 보고 미국에 와서 생산하고 거기에 대한 혜택을 주겠다라는 게 인플레이션 감축법이고요. 반도체와 과학법이 출시 배경입니다. 그럼 거기서 다 돌아가는 생태 공급망을 만들어 놓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아시아가 특히 한국, 일본, 중국은 글로벌 공항에 돌아갔는데 만약에 이렇게 쪼개지면 어떻게 돼야 되냐. 그래서 중국의 입장은 아시아가 이제 하나의 공급망으로 돌아가자라는 게 중국의 RCEP, RCEP 이런 그리고 또 CPTPP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자 하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중국 정부가. 그래서 여기에서 중국 정부가 생각하는 거는 한국, 일본이 기술이 앞서고 중국도 이제는 많은 부분에서 앞서기 때문에 이 세계 국가가 기술 선도 국가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중국이 했던 러더 밀집형 산업의 생산은 아시안 국가에 그 역할을 하게 하고 중국은 미국하고 유럽이 했던 소비 시장 역할을 아시아에서는 해줄 수 있다. 소비 시장 역할. 그래서 이러면 아시아가 하나의 공급망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중국의 큰 그림이고 그래서 아시아 국가 서로 협력해야 된다. 이게 미래에 대입하는 중국의 대응 논리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려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나라가 한국과 일본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어떻게 나오는가에 따라서 아시아에서 하나의 경제 공급망이 만들어지는데 확실한 거는 일본 정부하고 한국 정부는 이제 미국하고 같이 가는 그림을 확실히 그렸습니다. 그거는 경제적으로도 중국을 전방면으로 견제하는 미국의 이런 그림 속에 지금 같이 G4라든지 IPEF라든지 이런 미국이 그린 그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모양새를 확실하게 보여줬고요. 이번에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방미를 기준해서 워싱턴 선언, 그래서 한국이 미국과 같이 한국이란 나라가 미국의 기술과 그리고 안보를 확실하게 같이 하는 동맹 국가로서의 확실한 포지션을 명확히 했고요. 그런 면에서 또 미국이 그리는 이런 글로벌 공급망에서 한국과 일본, 미국이 같은 선에서 같이 가야 또 중간에 견제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요구를 줄기차게 해왔고 그런 배경에서 한국하고 일본이 결국 이런 세틀 외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솔직히 보면은 한국하고 일본은 서로 생각하는 속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해관계가 조금 다르거든요. 일단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주도 하에서 만들어진 일본의 현행 헌법의 평화헌법이라고 불리는 헌법의 제9조가 사실상 일본의 군대 보유를 못하게 전면 금지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일본의 헌법은 46년 11월에 반포돼서 11월에 공포돼 지금까지 한 번도 수정된 적이 없다가 2014년 아베가 올라오면서 사실은 이걸 상당 부분 지금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베의 지금 2014년과 15년에 여러 가지 규정을 통해서 사실상 헌법 제9조를 무력화했고 군사 대국이 되고자 하는 거고 그래서 일본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미국과 한국과의 이런 관계 개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일본은 큰 그림을 군사, 안보, 경제적으로 그리는 상황이고요. 반대로 한국은 사실은 이런 큰 전략적 그림이 있냐 이거는 제가 어떻게 확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사실 지금까지 하는 행보를 보면은 한국이 정부의 가장 큰 입장은 중요한 거는 안보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안보를 한국 정부가 가장 크게 보냐? 왜냐하면 중국이란 나라가 지금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굉장히 강한 대륙 국가고 그리고 홍콩이라는 이 또 지리적 위치에 있던 홍콩, 마카오나 이런 것들이 많이 크게 변화되어 가고 있고 또 최근에 불거진 대만 이런 대만의 이슈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고 또 옆에 있는 북한이 계속 핵 개발을 하고 또 핵실험을 하면서 지리적으로 굉장히 안보적인 위험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안보적인 위험 하에서는
경제보다도 이게 안보를 우선시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미국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인식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일본하고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한국, 미국, 일본이 하나의 삼각형으로서 대륙의 큰 세력을 맡는 하나의 철통 방어 전선을 구축하겠다는 안보 의식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금 협력하는 큰 배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 기시다 총리 방한 일정에 맞춰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의제가 경제 협력이 나오는데요. 그건 화이트리스트는 이미 양국이 서로 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큰 이슈는 아닌데, 일각에서는 지금 의미가 있냐. 이거는 답이 간단합니다. 확실하게 해야 돼요. 우리 요점에서 짚어봐야 될 거는 화이트리 보건이 의미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한국과 일본이, 미국이 세 나라가 가깝게 가잖아요. 이게 한국의 경제적 안정 성장에는 도움이 되냐, 이걸 봐야 돼요, 사실은.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자료 찾아봤는데, 한국하고 일본은 산업이 굉장히 겹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산업이 서로 보완이 돼야 되는데,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 나갔을 때 한국 기업하고 일본 기업이 겹치는 정도가 69.2%입니다. 예를 하나 들고요. 작년에 1월부터 9월까지 여러분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본 엔화가 엄청 평가절하였거든요. 그 말은 일본의 상품이 되게 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는 건지 엄청나게 절하되었어요. 이때 일본 수출이 1월부터 9월까지 168억 달러가 증가를 했어요. 같은 시기에 한국 수출은 159억 달러 줄어들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시장을 일본이 다 갖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한국과 일본은 오히려 지금 굉장히 많이 겹치고 한국이 대부분 일본 산업을 대체한 상황이었고, 그나마 일본이 절대적으로 강세를 갖고 갔던 게 반도체 영역 같은 데서 소부장 산업이었어요. 그런데 2018년이었죠. 일본에서 한국에 대해서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빼놨어요. 그러니까 한국도 일본을 한국의 그 화이트리스트 빼버리면서 양국 간에 굉장히 무역의 어려움이 조성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한국 기업들이 이 소부장 의존도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18%에 이르던 일본의 소부장 의존도가 현재는 15%, 그러니까 그 사이에 줄이는 걸로 나왔고, 또 제가 알기로는 일본 기업들이 상당부 한국에 와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수출을 했는데 화이트리스트 때문에 어려움이 조성되니까 소부장에 일본 기업들이 한국에 많이 들어와서 투자를 함으로써 한국 현지에서 공급하는 쪽으로 선로를 많이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수출적으로 일본의 의존도가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런 면에서 경제협력 영역에서는 사실상 한국하고 일본은 여러 면에서 경제협력 시너지가 많은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첫째. 두 번째는 이제는 글로벌 공급망 이 변화 속에서 각 국가가 공급망 안전이 경제안보, 국가안보로 와줬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글로벌 세계 속에서 서로 잘하는 걸 냈다 팔아서 서로 사고 팔면서 이렇게 내 잘하는 것만 하면 됐는데, 지금 공급망이 국가안보로 오면서 모든 국가가 다 자기 영내에서 공급망을 만들어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한국과 일본 간의 경제 협력 차원에서 지금 기시다 총리가 방문했을 때 서로가 시너지를 낼 수 있냐, 이런 경제 협력 차원에서 섹터 면에서 준비를 해야 될 때 기존의 무역 경제 협력을 복원한다는 개념에서 접근하는 것보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쪼개지는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 어떻게 자국 경제 안보를 실현할지, 거기에 필요한 기술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런 면에서 일본이 잘하는 영역에서 선도적으로 협력을 해서 일본이 잘하는 걸 한국이 많이 흡수하는, 그리고 그러면서 거기서 또 한국이 재창조가 만들어져서 안정적인 기술 확보를 하는, 이런 면에서 굉장히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좀 전향적인 차원에서 한국과 일본의 경제 협력 관계를 과거와 달리 만들어가야 되는 이런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G7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정상회담 이런 거 이루어질 거로 보는데,
저는 그냥 간단히 보면 한국하고 일본은 역사적인 문제에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같이 가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이게 또 한국도 민주주의 국가고 일본도 민주주의 국가고 선출에 의해서 대통령이 선출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번에 독도 문제도 있잖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국의 민주당 의원이 방문을 했는데 일본에서 항의가 온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전향적인 노력에 비해서 일본의 기시다 총리의 노력은 사실 거의 너무 보여지는 게 없어서 사실 굉장히 지금 이게 국민들도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 보기가 조금 민망한 부분이 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면 이번에 기시다 총리가 와서 어떤 말을 추가적으로 더 해야 이 한국 국민들이 정서 안정이라든가 혹은 미래 더 깊은 한일 협력을 만들어 갈지 귀추가 주목되는데 제가 보는 기시다 총리의 한국 방문에서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그 이상의 어떤 역사적인 이슈에 대해서 어떤 자기 주장을 하는 거는 기대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하고 일본 간의 이런 협력은 뒤에서 미국 간의 이런 압력하에서 어떤 노력의 일환으로 보여지는 거지, 특히 일본 정부가 한국하고 진짜로 협력을 강화할 자세가 돼 있는지는 사실 우리가 지켜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이슈도 앞으로 많이 논의돼야 되고 우리 국민들이 지혜도 필요하고요. 전문가들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미국하고 한국이 지금 각각의 워싱턴 선언 등을 통해서 지금 한미일이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사실 이 세상에는 그에 대한 대가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중국이 한국 지금 수입이 28%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14개월 동안 계속 적자고요. 올해 1년 끝날 때 거의 한국이 대중 적자가 한 200억 달러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경제적 대가를 따른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에 대한 대안 마련이 있는 건지 이게 지금 엄청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한국이 그동안 고속 성장해왔던 거는 중국이라는 경제 성장과 같이 맥락을 같이 하는데요. 지금 이런 안보를 내세우면서 경제적 대가가 지금 보이는 상황에서 그에 대한 후속 조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그게 우리 기업들한테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많은 토론이 이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미래 차원에서 한국이란 나라가 자국의 이익에 우선해서 일본하고 관계를 개선한다고 했으면 사실은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하고 일본이 잘하는 산업, 초격차 산업을 이번 이 3국이 협력을 할 때 그런 초격차 산업을 한국에 많이 유치해 왔으면 좋겠어요. 한국 기업들하고 합작을 많이 하면서 그러면서 기술을 많이 교류하면서 성장시키는 한국이 약한 고리들을 이김에 미국과 일본하고 같이 갈 때 한국의 그 공급망에서 약한 고리를 지금 여기에서 보완하는 미래 산업 경쟁을 강화하는 쪽으로 양국의 경제 협력과 그런 전략적 마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1부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피트니스가 이런 첨단 기술을 만나면 과연 어떤 모습인지 이런 주제로 하려고 합니다. 이거로 파킨슨 병도 진다네요. 비에트는 충분하게 그 이제 골든 스탠다드에 갈 만한 확실하게 그 만한 데이터를 지금 확보하신 거예요. 저희가 지금 한 5만 개의 데이터를 이제 머신러닝을 하기 때문에 나 목이 잘 안 돌아가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난 카타르 월드컵 때 황희찬 선수가 입었던 검은 조끼가 인상이 깊었죠. 후에 알아봤더니 이 검은 조끼는 사실은 웨어러블 기기였다고 합니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선수들의 몸 상태를 실시간으로 측정한다고 하는데요. 경기 중에 선수 기형과 전술 변화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데 쓰인다고 합니다. 이렇듯 사물 인터넷과 인공지능 기술이 우리의 생활 속에 지금 깊이 들어와 있고요. 포커스를 조금 더 좁혀서 피트니스가 이런 첨단 기술을 만나면 과연 어떤 모습인지 이런 주제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매일 균형 잡힌 건강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을 텐데요. 이 영역에서
국내에서 가장 많은 연구를 하셨고요. 또 최고 전문가로 알려진 분을 모셨습니다. 홍정기 차이과대학교 스포츠의학대학원 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국내에서 굉장히 잘 알려진 기업입니다. 다이어트 기업의 대표 기업입니다. GBS 다이어트 자회사 민은주 피트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원장님께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첫 번째, 제가 자료를 쭉 리서치해 보니까 저도 기성용 축구 선수 뭐 잘 알고요. 그리고 여기 최혜진 골프 선수, 익숙한 이런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분들의 컨디셔닝과 근지구력 훈련을 지도하셨다고 제가 지금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누고자 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혹은 뭐 스포츠 헬스 테크놀로지라고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떤 기술이고 또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 일단 알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주 네. 쉽게 말씀드린다 그러면 이제 선수들이 늘 예. 스포츠 경기 현장에서는 유니폼을 입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아까 황희찬 선수 얘기를 네. 해주셨는데 네. 예전에는 그냥 열심히 뛰어다니고 그냥 젖으면 우리가 짜가지고 맞아요. 뭔가 네. 이런 것밖에 할 수 없었던 그 유니폼, 우리 편이 누군지를 인식할 수 있었던 유니폼에 이 센서 기술을 네. 활용해서 그 네. 선수가 전반전과 후반전에 얼마나 많이 뛰었는지 그리고 어디로 뛰었는지 그래서 상대방의 그 전술과 관련해서 상대방이 또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만 공격하는지 이런 것들을 사실은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2002년도 저희 한국 월드컵 때 네. 요 기술이 도입이 됐었어요. 2002년대요. 네, 이미. 아. 그때 혹시 안효아 교수님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예. 차범근 감독의 아들 예. 차두리 선수가 네. 그 센서를 다른 유니폼을 갖고 모든 경기에서 뛴 걸 봤더니 우리나라 국가대표 중에 제일 많이 뛰었다. 아. 그래서 그때 이제 몇 킬로를 뛴 날을 영국 회사가 그 데이터를 저희가 기사를 본 것 같아요. 데이터를 예. 본 겁니다. 예, 그래서 예. 누가 제일 많이 뛰었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제일 적게 뛰었고 네. 뭐 이런 것들을 예. 그때부터 모으기 시작한 거죠. 아. 그래서 전반에 네. 선수가 잘 뛰었는데 예. 이 정도 속도로 뛰었는데 후반에 자꾸 느린 속도로 뛴다. 그렇죠. 그러면 감독님들이 지쳤구나. 그래서 쟤를 판단 빼고 가능하고. 다른 선수를 넣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이제 선수들의 체력, 네. 그 능력을 이렇게 데이터로 볼 수 있는 예. 그러한 기능이 저희들한테 이제 유용해지면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팀의 운영을 할 수 있게끔 된 게 제일 시초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피트니스로 넘어와서 열심히 운동하는데 예. 진짜 근력이 어떻게 자랐고 그 근력 때문에 얼마나 빨리 뛰게 됐는지를 이제 코치님의 감으로 보는 게 아니라 데이터가 다 주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로 체력 향상이 됐다. 그리고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좀 점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우리 민은주 대표님은 워낙 이쪽에 지금 피트니스 헬스케어 쪽으로 지금 실제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그쪽에서 업계에서 지금 어떤 단계입니까? 홍정기 교수님께서는 이제 운동 선수들, 프로 그렇죠. 선수들 입장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네. 사실은 이제 센서 기술들이 예. 이 접목된 거는 이제 피트니스 트래커라 그래서 홍정기 교수님 지금 차고 계시는 예. 이 스마트워치부터 시작을 된 겁니다. 아. 그래서 일반인들도 운동을 할 때 예. 필요한 데이터를 통해서 예. 자기의 수행도를 이제 측정하고 평가하게 돼 있는 것. 이제 우리가 열면 많은 분들이 만보기만 보고 계시지만 맞아요. 그것도 데이터입니다. 맞아요. 근데 그 안에 뭐 산소 포화도라든지 BPM이라든지 HRV라는 이 생소한 신체 정보에 예. 대해서 많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 이제 스마트워치로 시작을 했고 예. 최근 5년에는 이제 센서 기술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러닝할 때, 워킹할 때, 이럴 때 이제 운동의 수행 그 역량을 평가하는 기술들이 많이 축적이 되고 그 데이터를 모아서 이제 알고리즘으로 예측을 하는, 예측해서 이제 어느 정도까지 잘 해야 운동을 했다라고 평가를 해주는지 이렇게 네. 진화를 이런 그 많은 기기 쪽에서 이제 진화가 되고 있는데 예. 운동이 이제 주류가 되면서 건강관리의 주류가 되면서 앞으로도 저는 이 센서 기술을 통해서 근력이라든지 뭐 아까 말씀하신 체력, 일상력을 어느 정도를 해야지 맞춤형으로 되는 건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데이터가 축적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또 투자 쪽이다 보니까 지금 세계 스포츠 업계에서 주로 쓰고 있는 이 기술은 어떤 국가 건지 어떤 기업들인지 국내는 어떤 위치인지 범용화 혹은 상용화 정도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 예. 아마 제가 FIFA에 가서 예. 그 FIFA의 예. 혁신상을 받은 그 기술을 말씀드리면 시청자분들께서 훨씬 더 예. 이해하시기 쉬울 텐데 실내와 예. 실외에서 위로는 한 3cm 그리고 그 넓이가 한 2cm가 안 되는 네. 이런 칩을 주머니에다 넣고 제가 걷게 될 때 몸의 떨림을 감지해서 제가 얼마나 빨리 걷고 있고 또 얼마나 호흡을 많이 하고 있고 다 이런 체크가 것들을 되죠. 예, 예. 그런 것들을 그냥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코치님이 저를 24시간 사실은 계속해서 저를 아. 모니터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 예, 그럼 거기까지 갔기 때문에 스포츠에서는 그러한 센서를 가지고 선수들이 얼마나 빠르게 뛰고 있는가 이것을 상대방의 선수하고도 비교할 수 있게끔 그게 어려운 기술이에요. 제가 들었을 때는 음. 안 어려워 보이거든요. 소음이 많고 예. 또 워낙 네. 예민한 센서를 써야 되다 보니까 예. 뛰지 않았는데도 뛴 것 같이 느껴지게 옷에서 펄럭거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정제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 거더라고요. 센서가 보통 예. 0.02초에 예. 하나씩 데이터가 들어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 연산을 하는 데 있어서 한 예. 10단계의 연산을 하고 나서가 이제 정제된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연산에 대해서도 알고리즘이 다 있어야 되는 거고 영국이나 뭐 독일 예. 같은 나라는 이 데이터 축적이 오래됐고 예.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굉장히 이제 고도화되면서 예. 이 정제되는 것도 훨씬 더 이제 연산법이 이렇게 짧아지는데 우리는 이제 시작을 하니까 이게 데이터 알고리즘 만들 때 기준 데이터가 있어서 이렇게 연산이 되는 거하고 그냥 우리는 지금도 디벨롭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예. 요번에 그 피파 때 하신 거는 예. 아무것도 없는 데서 치고는 굉장히 그 어드밴스된 AI라고 보셔야 돼요. 알고리즘이 어드밴스 됐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거는 그냥 이거는 칩이니까 순수 다 반도체 기술이 맞습니다. 중요하니까 네. 한국은 반도체가 잘하니까 네. 어쩌면 되게 장점은 있겠네요. 그럼 지금 비에트가 지난번에 제가 가서 봤잖아요. 네. 그게 이렇게 양 앞에 있고 뒤에 이렇게 다리, 붙어 있잖아요. 네, 다리 다리에 쪽인가? 있습니다. 네. 그럼 그거는 지금 비에트 기업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겁니까? 맞습니다. 그 센서 자체가? 센서는 예. 그 가용 센서입니다. 예. 그래서 가속 센서와 모션 센서라고 그래서 예. 사실 센서는 굉장히 범용이고요. 특별한 거는 없고 저희 안에는 이제 그 센서를 어떻게 활용했냐의 이슈인데 활용. 네. 보통 미국에서도 이 가속과 모션, 우리 지금 교수님이 차고 계신 예. 이 워치 안에도 예. 가속과 모션 센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전 세계 몇 천만 개가 쓰이고 있는 건데 예. 가속과 어떻게 이제 활용하냐를 보면은 가속은 이제 속도를 재는 거고요. 모션은 이제 가동성을 재는 건데 이 두 개를 같이 병합해서 무엇을 재려고 했냐면 요즘에 이제 집에 그 모든 국민들이 이 체성분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 체성분을 만들어낸 게 이제 인바디인데요. 예. 내 몸이 어떻게 물량은 얼마고 뼈량은 그렇죠. 얼마고 이 중량을 알게 됐는데 예. 저는 사실 우리 이제 이 두 가지 센서를 통해서 그런 중량 외에 사람의 몸을 지탱하고 있는 근육의 질을 잴 수 있지 않을까. 어차피 그 안에 내용이 이제 근육이라는 게 얼마나 유연하냐. 또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이 있느냐. 그리고 이제 얼마나 파워풀하냐. 힘이 있냐. 그 세 개를 이 두 개의 센서로 잡아내는 게 저희 아마 세계 최초일 겁니다. 그래서 CES 때 이제 3개 부분을 받은 건데요. 각각을 재는 거는 있습니다. 모션은 모션대로, 오케이. 가속은 가속대로. 근데 저희는 이제 그 두 가지를 적용해서 근기능성을 이제 측정을 했다는 게 저희 그 유일한 거고요. 그런데 이제 뭐 가정으로 들어간다. 이제 우리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이 운동이 가장 큰 키워드입니다. 건강 관리, 자기 관리 하면 이 운동, 이제 피트니스라는 이게 이제 핵심이 되면서 사람들이 아까 말씀하시는 항상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도 목적이 정확하게 모여야 이 데이터가 의미 있게 인공지능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냥 막 모은다고 데이터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저희는 지금 이제 입는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입는 인바디를 만드셨군요. 그래서 인바디가 아니고 인모션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입고 다니시면서 저희가
그 준비한 운동을 하시면 이 몸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스스로도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만들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원장님 이제 그 민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저는 가장 지금 조금 이거 정말 중요했다는 게 빅데이터를 모으고 알고리즘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지금 느끼고요. 그 과정을 또 우리 원장님이 같이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고문 역할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여기 지금 이 같이 지금 하시면서 문제가 됐거나 혹은 어렵다고 느낀 과제라든가 혹은 그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그게 아마 처음에 질문해 예. 주셨던 거랑 예. 연결이 된다고 봐요. 네. 어디까지 왔냐, 이 그렇죠. 기술력이. 근데 그렇죠. 배경을 조금만 말씀드리면 이 네. 센서가 우리 안 교수님이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을 텐데 차고만 있으면 그렇죠. 얘가 느끼는 거니까 네. 감지하면서 얘가 어디 있다, 어떤 포지션에 있다 알려주는 거 뭐가 이렇게 힘들어 그러는데 저희는 이제 골드 스탠다드, 그러니까 어떤 거를 평가할 때 제일 정확한 거. 뭐 예를 들어서 MRI를 본다든지 그렇죠. 몸에 대해서 네. 혈액을 보면 건강 상태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 센서는 그런 골드 스탠다드처럼 제일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는 기술력과 비교했을 때는 싸고 간편하긴 하지만 국민들이 믿기에 우리가 신뢰할 만하냐, 이 이슈가 이쪽 분야에서 계속 있어 왔어요. 그렇네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로 측정한 데이터와 골드 스탠다드, 그러니까 최고의 오케이. 평가 툴을 봤을 때 동일하면 제일 좋은데 그렇죠. 이게 다른 영역을 보고 있다 그러면 그렇죠. 우리가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운동을 줄 수도 없고 진단을 줄 수 없잖아요. 네. 그게 이제 아까 우리가 스위스 갔을 때 상을 받은 이유도 골드 스탠다드, 즉 카메라나 또는 제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기술력과 이 작은 센서를 비교해 봤더니 오차율이 거의 없더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운동장에서 로봇을 만들어 가지고요. 예. 위성 띄우고 예. 로봇을 저희들이 원한 길로만요. 3일 동안 계속 로봇이니까 무식한 네. 짓을 좀 했어요. 예. 계속 돌렸더니 저희 센서 값과 예. 위성에서 때리는 카메라로 찍은 값과 예. 이게 이제 일치한 겁니다. 그게 0.90 정도로 왔기 때문에 FIFA가 이 정도면 우리가 믿고 쓰겠다. 그렇게 된 거죠. 이제 그래서 피에트하고 할 때 제일 어려웠던 점이 예. 이 저희들이 착용했던 그 센서가 예. 제대로 저희들이 보고 싶은 관절에서의 움직임을 잘 반영하느냐, 나타내느냐, 그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을 모셔와가지고 그 움직임을 제대로 얘네가 감지하고 네. 의미 있는 해석을 해줄 수 있게끔 우리에게 데이터가 퀄리티가 있는가. 그것을 정말 그 파인 튜닝하는 작업. 그러니까 계속 고도화했던 작업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움직임을 여러 갈래로 쪼개가지고 이렇게 움직인 것도 똑바로 측정했나, 이렇게 움직인 것도 보이나. 그리고 1번부터 100명 사이에 네. 똑같이 그렇게 움직였는데 네. 얘가 그 트렌드를 그리고 그 특성을 잡아냈는가,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 그것을 성공적으로 저희들이 잘 잡아냈다는 게 좀 자랑스러운 것 같습니다. 아이고, 제가 우리 홍 원장님 말씀 드리니까 이제 조금 뭔가 알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비에트는 충분하게 그 이제 골든 스탠다드에 갈 만한, 확실하게 그 만한 데이터를 지금 확보하신 거예요? 저희가 지금 한 5만 개의 데이터를 이제 예. 머신러닝을 하기 때문에 우리 이제 알고리즘이 약간 롤 베이스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아까 이제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사실 분별을 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1차 이제 네. 관건인데, 항상 저희는 이제 생각하는 게 네. 같은 트래킹이 되게 중요하다. 아까 이제 트래킹이라는 단어, 모니터링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네. 사람이 무슨 운동을 했을 때 변화를 트래킹하고 모니터링을 해서 예. 내가 내 몸이 변하고 있냐를 보여줄 수 있는 객관적인 지수가 데이터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누구나가 우리 피에트 이제 룩웨어를 입고 운동을 했을 때 비교되는 그 뒷단의 데이터, 그것이 이제 지금 한 5만 개 정도의 데이터셋이 모여서 머신러닝을 통해서 점점점 정교화가 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대한민국의 그 MZ 세대들을 위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타겟은 하지 않았지만 이제 다른 연령대의 고객님들이 오셔서 데이터가 모이면 스스로 이제 머신러닝이 스스로 자정하면서 이제 데이터 폭을 늘려가면서 이거는
약간 좀 편차가 있지만 오동작이고 이거는 또 정동작이고 이렇게 해서 계속 저는 이 알고리즘은 진화가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글로벌라이즈를 하는 데 있어서도 지금은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제는 많이 이 글로벌라이즈가 된 신체 구조지만 또 이것이 미국에 갔을 때는 또 다른 또 데이터 포인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지금은 한국의 MZ 세대들 향후로는 어느 정도는 저희가 자신 있게 제안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데이터 정합성이 좀 다른 세그의 이제 다른 연령대의 분들이 오시거나 다른 어떤 분은 이제 사실 한자일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의 데이터는 좀 더 모아서 정교화 작업은 지속돼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엔 한 개의 기업이 이런 데이터 전 연령대의 데이터를 이렇게 확보하고 이런 게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정부 측면에서 제가 보니 이거 사회 기본 인프라가 돼주면 좋거든요. 네. 제가 사실 오늘 제목을 우리의 몸을 빅데이터로 읽어라 이런 제목으로 하고 싶을 정도로 관심이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우리 비에트 같은 기업들이 좀 사업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편하게 혹은 경쟁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런 사회 데이터 인프라가 잘 되시다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같이 이런 하시면서 지금 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지금 이런 데이터 확보 노력이 있습니까? 특히 이제 피트니스 관련된 예. 거, 그러니까 건강할 수 있게끔 하는 그 체력, 예, 그것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예, 이 국민 체력 100이라는 예. 각각 지역의 예. 지역의 이제 체력 측정을 그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이런 센터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꽤 각 오래된. 지방별로요? 예. 그래서 자치기관에서 자치기관에서 운영하는. 네네. 예. 근데 이제 하나만 있는 건 아니고요. 광역별로. 그러나 체력 측정이요? 네. 네. 그래서 건강은 있습니까? 건강 측정 뭐 이런 데이터. 그거는 건강 진단이 있으니까 아, 진단. 건강 검진을 한 데이터는 아마 각 병원들이 좀 근데 그 데이터를 못 쓰잖아요. 못 우리 쓰죠. 비에트 같은 거. 네, 못 쓰는데 그건 아마 예.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예, 그 데이터를 갖고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질환별로는 예, 뭐 연세대학교나 예. 또는 서울대학교에 이것을 빅데이터로 좀 연구하고 싶은 교수님들이 그런 데이터를 이렇게 허락하에 네, 쓸 수 맞습니다. 있게끔 되는 겁니다. 제 보기에는 그 데이터를 아예 그냥 그 오픈AI가 이번에 성공한 것도 사실은 소스나 이런 걸 다 오픈했기 때문에 네, 네. 예, 처음 시작부터 그렇게 만드는 해피였거든요. 오히려 그 네, 회사가 네. 아니라 그런 면에서 이번에 이런 보험 사실 그 데이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맞습니다. 기업들이 크려면 맞습니다. 그걸 이렇게 어떤 방법을 대해서 오픈하면 가능성은 없나요? 그게 예. 오픈되면 이제 예. 굉장히 좋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혁신이 많이 날 것 네네. 같은데요. 예. 그래서 예. 당이 아침에 예. 120이 넘어가고 네. 100이 넘어가고 당화혈색소가 뭐 6.34를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건강검진을 최근에 3개월 전에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안유아쇼에서 그렇죠. 그런 분들이 예. 요 정도 하루에 15분 운동하면 좋습니다. 이거를 가르쳐 드리고 그분이 계속 그걸 꾸준히 진행한 것을 센서로 우리는 갖고 있고 다음 6개월 후에나 1년 후에 다시 건강검진을 한다거나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혈당을 체크하는 것을 보셨을 때 그런 것들이 떨어지는 것들까지도 데이터가 나오면 네. 초기 당뇨에 좋은 운동들, 즉 당뇨를 탈출할 수 있는 추천해 줄수 운동을 있잖아요. 예. 국민들이 알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게 너무 복불복이니까 예. 그런 것들을 혈압, 당뇨 그리고 질환별로 고쳐갈 수 있기 때문에 예. 헬스케어 쪽에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요. 예.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근지구력 예. 그리고 노인들이 보행 나 80세까지 잘하고 싶어 그럴 때 또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운동들이 그 진단 결과만 있고 데이터만 있으면 그 운동들이 그 데이터를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1, 2년만 봐도 운동 컨텐츠가 나오고 생활 속에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하지 않게 이만큼만 해도 된다라는 게 나오니까 혁신적인 운동 서비스가 지금은 되겠죠. 이제 피에트는 네. 보건소마다 이제 앱을 만들어서 예. 운영을 하세요. 서울시에서도 뭐 제로페이랑 예. 연동해서 하는 것도 있고 네. 사실 그런 이제 보건소하고 저희는 좀 협업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건소에 의사 선생님도 계시고 아까 말씀하신 질환 관리를 하고 있고요. 거기서도 식단 관리하고 운동 관리하고 하는데 포인트는 그 혈당을 재고 이런 것도 다 데이터인데 네.
그 실제적으로 자기 몸에서 우리가 이제 아까 데이터 얘기하셨을 때 운동을 정말 많이 시키거든요. 만보를 걸어라, 뭐 이 운동을 하세요 해서 그 인증을 올리고 내가 했어요. 5,000보 입력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그 정도가 데이터 포인트인데 저희가 이제 센서를 제공하면 그분이 매일 오시든가 매주 오셔서 센서를 해서 아, 내 몸 구조가 어떻게 돼 있구나. 그리고 운동을 하라는 운동을 했더니 2주 후에 오니까 뭐가 변하네. 이제 이런 데이터들이 축적이 되면 우리가 식단을 관리한 것에 대한 이제 리그레션 분석이 되겠죠. 내가 내 몸이 건강해질 때 식단을 어떻게 했더니 어느 정도 임팩트가 있었고 운동은 또 어떤 효과가 있었구나. 이제는 정말로 데이터로 아, 나는 뭐 하여튼 지덕체 관리 같은 거죠. 나는 식단 관리가 한 60%는 내가 여기다 많은 에너지를 써야 돼. 운동도 맞춤형 주고 이렇게 좀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운동을 해야 돼.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숫자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끼리는 관리는 숫자로 하는 거야. 숫자가 데이터죠. 그러니까 데이터 없는 관리를 하면 도대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열심히는 하는데 왜 효과가 안 나지? 이런 질문. 결국은요, 뭘 하면서도 의심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게 효과가 있을까? 그 의심이 드는 순간, 아이, 뭐, 딴 거 해보지 뭐. 이래서 지속성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건강관리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모든 거를 좀 이렇게 숫자는 유니버설한 거니까 네. 어디 가도.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보건소하고 협업을 하고 제가 생각하는 그 마지막에 우리 마일스톤은 병원에 갔을 때 선생님한테 퀴에트에서 준 한 달 나 이렇게 살았어요라는 건강 지표를 갖고 가서 그렇죠. 나의 갖고 데이터를 선생님 이렇게 갖고 가서. 살았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보시고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진단을 시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우리가 그냥 일반인이 보통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 1년 전과 비교해서 뭐 저기서 건강검진 알려주고 뭐 네. 어떻게 됐습니다 이러는데 이런 그냥 일반 국민들한테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맞춤의 어떤 건강관리를 국가에서 제공해줘야 된다고 저는 봐요. 네. 그게 누구든 간에. 네. 그러면서 원장님께서는 그러니까 꼭 운동하러 가는 사람 아니라 그냥 일반 국민들이 1년에 한 번씩 하는 이 건강검진을 지금 우리 원장님께 연구하시는 이런 기술들을 우리 일반 국민 건강검진에 적용해서 개개인이 보험료만 내면 말씀하신 대로 내 데이터가 항상 축적이 돼서 병원 갔을 때 바로 줘도 되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혹시 워낙 많이 하셨으니까 어떻게 뭐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네. 이제 그게 아무래도 네. 정부가 네. 이것에 대해서 좀 열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런 센서 기술들을 활용해 가지고 너무 네. 많은 것을 측정하기보다는 건강검진에 안유아 교수님 혹시 근육 관련돼서 네. 측정 받아본 기억이 없으시죠? 한 번 딱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예, 이제 근력이 인바디라고 그래서 어떤가. 예. 근력 예. 아니면 근육량 이런 것들만 했지. 예, 맞습니다. 뭐 기능. 실제로는 건강검진에서 우리가 막 이 손에 예, 이런 악력이나 이런 예. 것도 없어요. 없던데요. 그냥 없습니다. 올라서면 뭐 키와 뭐 네네. 이런 네, 뭐 그게 이제 질량만 잰 거예요. 질량만 하는 중량. 거예요. 그러니까 오케이. 이제 근육 예. 기능이 없잖아요. 네, 예. 근데 저희가 좀 슬픈 소식이지만 35세 이후로는 근육 1년에 1%씩 근육을 잃고 그렇죠. 어떤 연구는 뭐 350ml니까 예. 이 정도는 1년에 계속 빠져나가는 근감소가 거거든요. 발생하는 네. 거예요. 아.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저도 예. 지난주에 데이터 보고 놀란 게 150만 명이 지금 못 걷고 있대요. 근손실 저희가. 때문에요. 아산종합병원 네, 노인학과에서 나온 얘기들. 근이 감소가 돼서요. 네, 하여튼 어찌됐거나 이걸 이동성 내재 능력이라고 그러는데 아. 결국은 사람이 위 깨끗하고 장 깨끗하고 혈당, 혈압 다 좋아도 그런 모빌리티 것도 이슈가 안 생기면 네. 안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하나 정도는 좀 측정해줘야 되지 않겠냐. 저처럼 맞습니다. 운동 안 하는 사람은 지금 근감소가 엄청났겠네요. 그러니까 우리 의자에 늘 앉아 있는 분들은 매일매일 근손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냥 일반인으로서 가장 관심 갖는 게 피트가 하는 일을 그냥 일반인들이 데이터가 다 저렇게 관리되면 좋겠거든요. 네. 예,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이 어떻게 하긴 한계가 있으니까 건강 검진하는 그 시간 거기 갔을 때 어떻게 그걸 연결시켜서 그런 프로젝트를 원장님께서 어떻게 추진해 주시면 예. 서울시가 그것을 지금 합니다. 아, 서울시가 하는데 예, 지금 예. 초기 단계라 아. 아직까지 이 정도까지는 못 왔고요. 예, 그리고 운동이 제공이 안 됩니다. 지금 모든 평가들은 좀 해왔습니다. 지난 10년간. 근데 문제는 뭐냐면 데이터만 갖고 어떻게 하라고를 안 해주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야 내가 다 줬는데 이제 어떻게 살라는 말이야 이런 것들이 조금은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제 생각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생각했을 때 데이터는 국가에서 다 모아주고, 그쵸. 왜냐면 마이 이게 데이터로 신뢰 모으면 문제, 되니까. 예, 마이 데이터로 모아주고 국민 어차피 건강 검진하니까 이게 네네. 예. 그래서 그걸 어떤 좀 스마트한 방식으로 어떻게 활용할지는 이런 기업들이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서울시가 서울시 시민들을 다 모아주고 어떻게 활용할지는 수많은 핵심 기업들이 여기를 통해서 피에트 같은 기업들이 할 수 맞습니다. 있도록 해주는 게 기업들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근데 최근에 이제 뭐 예. 과기부도 그렇고 예. 이제 정책 과제들을 예. 보면은 저희도 이제 같이 과제를 한번 해보려고. 네. 많이 근데 제안을 하셔야 될것 교수님 같아요. 말씀하신 예. 대로 그 제안서의 이제 내용은 네. 저희 피에트하고 똑같습니다. 아. 그래서 의지는 있어요. 그걸 아. 하는 의지는 있고 저희는 사실은 이제 지금은 5세 형태로 돼 있지만 지금은 센서 자체, 그 센서 2개를 이제 이런 재활센터나 아니면 재활센터. 예, 스포츠 업계에 계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이제 그 공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고객님들이 오시면 먼저 이제 안 교수님 가보셨겠지만 자 이렇게 한번 움직여 보세요 하고서 눈으로 하는 거 말고 저희 거 간단하게 웨어 형태가 아닌 이런 밴드 형태로 해서 붙이고 그렇죠. 2개 붙이고 자 해보세요 하고 데이터 값을 가지고 고객님 이제 이런 운동 위주로 하시면 됩니다라고 하는 역할은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좀 더 범용화하려고 지금 이제 옷은 워낙 이제 고가이기도 하고 네. 이게 이제 운동을 적극적으로 저걸 입으면 꼭 뭐 하루에 몇 시간씩 뛰어야 되나 뭐 이런 그 두려움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개인 맞춤형으로 고객님의 현재 상태를 보고 네. 거기에 맞춤형으로 운동을 제안하는 이게 이 프로세스가 이제 체계화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우리가 이제 홈트로 만들기도 했지만 온라인으로 그다음에 저희는 이제 홍 교수님하고 같이 네.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요. 직업 네. 학교를 만들어서 아, 교육. 이제 네. 나오시는 그 운동 체육과 또는 필라테스 어떤 이런 스포츠 업계 피트니스 업계에 계시는 분들을 교육시켜서 이 데이터를 어떻게 읽는지 사실 굉장히 생소하죠. 사람의 몸이 막 육축으로 막 보여지고 막 이런 거를 어떻게 읽어야 되냐. 근데 사실은 지금 21세기이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어떻게 읽는지는 사실 기본이 돼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디를 가나 똑같은 데이터를 보고서 내 몸이 측정이 돼야 지금 현재 이 스포츠 업계에서 자꾸 이제 선생님이 제대로 나한테 맞춤형으로 하는 거야, 많은 거야를 자꾸 의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표준화되고 객관적인 방법을 통해서 사용자도 또 하시는 분도 서로 공통된 데이터를 보면서 서로 합의하고 거기에 맞춰서 효과 있는 그 건강 관리를 해야 이게 좀 더 안정화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 오프라인, 그다음에 정부와도 보건소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데이터를 모아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가 모여야 좀 더 정교해지고 좋은 자료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그 각각의 노력을 저희는 이제 하반기부터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 잘 됐으면 좋겠네요. 그 원장님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지금 헝가리라든가 뭐 영국, 미국, 유럽 등에서 현재 그 시험 적용을 하고 있고 AI 진단 시스템 개발을 위해서 데이터 제공에 나서고 있다고 지금 자료에 나오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스포츠 의학계뿐만 아니라 혹은 또 우리가 이제 말씀하신 우리 일상 이런 의학계 이런 어떤 변화가 예상이 됩니까? 이게 예. 이제 사실은 예. 디지털 헬스케어의 예. 그 어떤 모양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스마트 네. 미러다 그래서 여기 앞에 서서 좀 움직여 보면 그 데이터가 그대로 의사분들이나 네. 또는 저와 같은 아. 운동과학자들에게 와서 예. 제가 그것을 딱 보고 보행 능력 또는 균형 감각, 그 낙상이 지금 거의 가까이 온 사람이다. 그래서 어떤 삶의 스타일을 고쳐야 되나. 그게 지금 가능한가요? 예, 지금 가능하죠. 솔직히 그 신발 깔창 같은 것도 예. 그 데이터로 들어가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신발 깔창을 갖고 온 하루 돌아다니셨는데 그 예전에 비해서 신발 깔창. 네, 그 깔창했는데 좋아요, 좋아요. 그러니까 예. 안 교수님도 내가 그래도 내 나이에 정상적으로 걷나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속도를 보면 1초에 몇 미터를 걸으셨는지 다 나오잖아요. 그 네, 다음에 네, 이거로 네. 파킨슨 병도 진단해요. 맞습니다. 예, 흔들흔들
게 되니까요. 근데 그거를 눈으로 이렇게 봐도 되지만 예. 데이터가 이 쌓이면. 발에서 딱딱 건강하게 규칙적으로 걷는 보행이 아니라 흔들리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 낙상이 오겠다 그러면 낙상을 하게 되는 것이고 오케이. 그 다음에 보행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으로 근력도 꽤 많이 떨어졌다. 왜냐면 1초에 1.6m는 걸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나오고 제가 75 정도를 때리던 보폭이 예. 계속해서 지난 6개월 동안 62, 뭐 63 그러면 이게 의사가 딱 보는 거잖아요. 제가 미국 오레곤에서 박사과정 할 때 예. 그 오레곤 의과대학에서 재밌네, 도입했던 이거. 예. 기술 중에 정말 센세이션했던 게 네. 안 교수님이 환자예요. 우리 민우주 대표님도 엘리베이터 딱 내리자마자 예. 이 바닥에 예. 센서가 깔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카메라로 이게 딱 간호사한테까지 와서 체크인할 때 보행 그 데이터가 10발이 담당 의사한테 가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담당 의사하고 만나기 전에 한 15분 쉬었다가 딱 오면 담당 의사가 어떻게 걸었는지를 갖고 들어오는 겁니다. 보행이 지난번보다 느려지셨는데? 네. 보행이 왜 이렇게 갈지자로 걸으셨는데? 이걸 가지고 어떠시냐고 물어보면서 그때가 벌써 제가 미국에 있을 그렇죠. 때니까 예. 2010년 초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들이 지금은 너무 가까이서 저희들이 볼 수 있고 액세스를 가져갈 수 있는데 솔루션이 좀 약하다. 그러네요. 예, 솔루션을 잘하면 돈 번다. 그러네요.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우선 원장님께는 워낙 뭐 우리 국가를 위해서 많은 이쪽 연구 사업도 하셨으니까 정부 차원에서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원명 탈출하기 위해서 지금 가장 시급한 것 단계별로 있을 것 네. 같은데, 예, 그거를 아마 예, 그냥 마지막으로 말씀을 예. 드리자면 예, 이 건강해지기 네. 위한 이 욕구, 예. 그러니까 건강해지고 싶어가 아마 그렇죠. 우리나라가 그렇죠. 제일 강하게 맞습니다.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것 저 같다는 돈도 느낌이 많이 써요. 영양제도 엄청 먹고. 맞잖아요. 근데 별로 뭐 쓸모 있는 것 같지 않은데, 예, 그래서 예. 제가 이 말씀을 시청자분들께 드리고 싶어요. 네, 그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것은 건강 관련돼서 네, 체력이 잘 갖춰지면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데이터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건강 관련 체력이 있어요. 건강 예. 관련 체력. 손흥민 선수가 이 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체력이 또 요구돼요. 그건 우리 국민이 오케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오케이. 그래서 그게 뭐냐 지금 얘기하면 국제적으로 오래 건강하게 살고 싶으면 내 체력이 어느 정도에 돼야 되냐? 그러면 그게 5개거든요. 네, 하나는 일단은 심폐 체력이 좋아야 돼요. 네. 그 다음에 하나는 근력이 좋아야 돼요. 근력. 예. 그리고 근지구력. 아. 그래서 그 근력을 한 번만 활용하지 마시고 사용하지 마시고 근지구력. 예, 우리가 뭐 한 8시간 잔다 그렇죠. 그러면 그 하루에 내가 그냥 걸어 다니고 일하는 동안은 근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능력. 오케이. 그다음에 유연해야 돼요. 유연성. 예, 이게 뻣뻣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유연한 사람들이 세계 보건기구 데이터 보니까 오래 사신단 말이에요. 나 목이 잘 안 돌아가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유연성. 안 교수님, 예. 요즘에 나오는 데이터 보면 한 발로 예. 가만히 10초 동안 견뎠던 사람이 오래 살았어요. 예. 그리고 땅에서 그대로 일어나는 능력이 손 안 쓰고 일어났던 사람도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6배 또 오래 살았어요. 자, 그렇다고 그러면 이건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린 게 요 4가지. 거기다가 마지막 예. 체성분. 재성분. 예, 아무래도 이렇게 다 능력 좋은데 지방이 너무 많으시면 오케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이 5개는 사실은 항상 체크해야 되겠네요. 네, 정부가 조금만 프로모션, 즉 그렇네요. 이런 것들을 생활 속에서 올려줄 수 있는 집에서 가사하시는 분들이 근력과 근지구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을 그게 어떤 채널이 됐든 맞습니다. 계속 국민체조했던 것처럼 좀 보여주고 주입을 시켜야 되겠네요. 예, 이런 것들이 정부가 해야 될 일이다. 맞습니다. 근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피에트 같은 회사가 이것들 우리가 좀 해주겠다 이렇게 된 건데 네. 요게 이제 서로 갈등이 있겠지만 저는 전문가로서는 너무 건강에 집착만 하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일단은 데이터가 얘기하기를 나 근력이 내 나이 수준에 이 정도 있으면 돼. 근지구력 그리고 나 이 정도 유연하면 돼. 아직까지 발 나 다. 또는 더 나가서 나 계단 1층만 올라갔는데 심박수가 쿵쾅쿵쾅쿵쾅 뛰지 않고 나 그냥 적어도 조금 올라가서 한 130, 140 돼. 예. 그러면 건강한 거야. 그래서 그것을 너무 허공에 막 구름 잡듯이 가지 말고 내 몸을 그러네요. 내가 알아서 나 건강 떨어지는데
이런 것들을 느끼실 수 있게 아, 너무 예, 재밌네요. 그걸 정부가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예. 자, 그러면 우리 민 대표는 마지막으로 기업 측면에서 뭐 여러 말씀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어려운 점이라든가 혹은 뭐 미래 이런 점만 좋다든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피에트가 뭐 네. 세계 최초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가지 센서를 이용해서 네. 이렇게 교수님 말씀하시는 그 5가지를 예. 피에트는 사실 그 5가지를 다 측정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활용을 해서 이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시는 정부가 전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거를 저희가 먼저 시작을 했는데 그렇죠. 저희는 일단은 이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네. 저희는 타겟 고객이 MZ 세대고 예. 하루를 잘 건강하게 생산적으로 살 수 있는 그 체력을 네. 원하는데 저희가 이제 교수님하고 첫 단추를 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네. 일상력을 기르기 위해서 하루에 20분 투자를 하라는 거거든요. 그것이 초기에 이제 이게 체득이 되면 몸에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눈 떠서 한 20번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내 몸이 이렇게 좋아지는 거를 경험한다면 이거는 뭐 나중에 국가가 와서 피에트를 한번 써보겠다가 해도 저는 웰컴입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네. 많은 업체들이요. 예. 다른 센서를 가지고 예. 다른 영향을 이제 몸의 다른 부분을 이제 측정하기 위해서 올 것 같고요. 결국은 저희는 이제 비의료 업계이기 때문에 의료 업계와의 융합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결국은 아. 한쪽에서 건강 검진을 하고 있고 이쪽에서도 체력 검진을 하고 있다면 이게 사람을 통합적으로 봐서 그렇죠. 결국은 치료받지 않는 단계까지 갖고 가는 게 병원도 그렇죠. 그렇고 국가도 사전 집중해야 예방이 되는 돼야죠. 거기 때문에 예. 나중에 이제 제가 보기에는 향후 한 5년 이내에는 비의료와 의료라는 말이 없이 예. 그냥 하나라고 그렇죠. 사람이 소비자가 항상 맞습니다. 가운데 있고 네. 모든 사람이 접할 수 있는 융합 데이터가 있어서 여기 가서 뭐 이 얘기 듣고 저 얘기 듣는 게 아니라 협진의 그런 기능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원장님과 대표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그 결론을 받았습니다. 우선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다. 우리 국민들이 데이터 있어야 진단과 평가가 가능하고요. 또 진단과 평가만 있으면 안 되고 거기에 따라서 맞춤형, 거기에 맞춘 처방과 운동법이 따라줘야 된다는 걸 느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국민들이 쓰기 편리한 디바이스들이 다양하게 나와줘야 된다. 이런 거를 이야기하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 모두가 문맹을 탈출하는 적어도 오늘 제시한 5개는 매일 체크해 보도록 하시고요. 그 앞으로 우리 의료업계와 피에트처럼 이런 비의료업계가 좀 더 융합되어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건강하게 그리고 활력 있게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정기 차의과대학 교수님과 피에트 민은주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쇼는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정신 그리고 몸도 건강하고 그리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내용들을 전문 선별해서 좋은 방송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